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창백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이며 소년 한월의 가녀린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백운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으나 소년의 등줄기에는 공포에 질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장 주변을 애워싼 횃불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구경꾼들의 숨죽인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묶인 손목을 파고드는 거친 밧줄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곧 닥쳐올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한월의 휑한 눈동자는 춤추는 망나니의 칼날이 아닌 칠흑 같은 어둠이 도사린 숲의 입구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 꿇린 채 소녀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절대 이곳으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숲속에 있는 그 존재가 이 위험한 곳에 나타날까봐 소년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다. 붉은 복면을 쓴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독주를 칼날 위로 뿜어내자 비릿한 피냄새와 섞여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기괴한 춤사위를 펼쳤고 그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구경꾼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단상 위에 앉은 민 장군은 호랑이 가죽으로 덮인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어 지루하다는 듯 손짓으로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그에게 있어 천한 무당의 자식 하나를 베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일에 불과했다. 형을 집행하라. 감찰관의 서리빨 같은 고함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망나니가 기압과 함께 시퍼런 대도를 높이 쳐들었고 한월은 질끈 눈을 감으며 다가올 영원한 어둠을 기다렸다. 바로 그 찰나였다. 천둥보다 더 거대하고 묵직한 포효 소리가 산맥을 뒤흔들며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대지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굉음이었다. 그 압도적인 소리에 망나니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강 하는 금소금은 곧바로 거센 돌풍 소리에 묻혀버렸다. 횃불들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광운의 말들은 공포에 질려 앞발을 치켜들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대열을 이탈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도깨비불 같은 두 개의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숲을 뚫고 튀어나왔고 앞을 가로막던 병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 육중한 존재가 한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땅이 울리는 진동이 소년의 무릎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것은 서책에 나오는 찬란한 금빛 호랑이가 아니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털가죽은 잿빛으로 퇴색해 있었고 온몸은 숱한 싸움의 흔적인 흉터투성이었다. 한쪽 눈은 백탁이 끼어 희뿌옇게 멀어 있었으나 남은 외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가히 상훈 샨준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늙고 병들었으되 결코 꺾이지 않은 제왕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안 돼. 할아버지. 한월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소년이 품고 있던 옹기 그릇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정성스레 끓인 묽은 죽이 진흙탕 속에 처참하게 쏟아져 있었다. 늙은 호랑이는 거친 혀로 소년의 흙투성이 얼굴을 한번 핥아주며 낮은 숨을 내쉬었다. 그 따뜻하고 거친 감촉에 한얼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단상 위에 있던 민 장군은 공포 대신 환희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저것이다. 저것이 바로 상운이다. 놈을 놓치지 마라. 다리를 쏘아라. 가죽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장군은 허리춤의 보검을 뽑아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드디어 그가 원하던 전설의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장군의 호령에 겁에 질려있던 궁수들이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겼다. 수십 개의 화살촉이 늙은 호랑이의 심장을 겨냥했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뒤에 있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몸을 낮춰 거대한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다. 늙은 맹수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쏘지 마세요. 제발 한얼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야속한 화살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호랑이의 어깨 깊숙이 박혔다. 벅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잿빛 털을 타고 흘러내렸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움찔했으나 신음조차 내지 않고 오직 형형한 눈빛으로 인간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하고도 처절한 광경에 발을 멈추었다. 버려진 무당의 자식을 위해 피를 흘리는 산신령의 모습은 그들에게 잊혀진 전설을 떠올리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 사냥이 아니라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천벌받을 지심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포위하라 철망을 준비해. 민 장군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재차 명령했다. 방패와 장창을 든 병사들이 거대한 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숨 쉴 틈조차 없는 긴박함 속에서 늙은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풀무질하듯 크게 들려왔다.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밤공기 속에 흩어졌다. 바닥에 쏟아진 죽과 호랑이의 피가 섞이는 것을 보며 한얼은 오열했다. 자신의 어설픈 온정이 결국 늙은 친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어찌하여 내려오셨어요? 산에 계셨어야죠. 소년의 절규에도 호랑이는 그저 묵묵히 앞만 응시했다. 녀석에게는 목숨보다 지켜야 할 의리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다. 뿌연 연기 속에서 늙은 호랑이의 실루엣은 마치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사냥개들조차 꼬리를 말아넣고 수레 밑으로 기어들 정도로 늙은 왕이 뿜어내는 기세는 전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살기였다. 공명심에 눈이 먼 병사 하나가 창을 내지르며 겁 없이 다가선 순간이었다. 정지해 있던 거대한 산이 폭발하듯 움직였다. 늙고 병들었어도 맹수는 맹수였다. 녀석이 허공으로 몸을 날리자 끔찍한 비명과 함께 병사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갔다. 그 일격을 시작으로 처형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키며 밤하늘을 갈랐다. 비록 전성기의 힘은 잃었으나 소년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는 늙은 호랑이의 투어는 수십 명의 군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놈의 발톱이 스칠 때마다 쇠투구가 찌그러지고 방패가 쪼개졌다.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었다. 하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도였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인간들 사이에서
소녀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차가운 진흙탕 속에 버려진 깨진 옹기 조각에서는 아직도 미약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년과 숲에서 밀려난 늙은 호랑이가 나누었던 마지막 정의 흔적이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밤은 길고도 처절할 것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명과 선혈이 낭자한 형장의 아수라장에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다. 계절은 아직 찬바람이 뼛속을 파고들던 지난 늦겨울이었다. 곡산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무당이 살다 죽어 흉가라 불리는 허름한 촉에는 세상의 온기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소년 한월이 살고 있었다. 어미가 남긴 낡은 신당과 쥐들이 들끓는 부엌. 그리고 사람들의 싸늘한 멸시가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재수 옴붙은 무당 새끼라 부르며 침을 뱉었다. 배고픔에 지쳐 마을 어귀를 서성일 때면 어김없이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케밥 그릇에 남은 찌꺼기조차 감지덕지해야 했던 한월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산속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차가운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멍든 몸을 이끌고 밤마다 소리 죽여 울어야 했다. 그가 도망칠 곳은 오직 험준한 백운산 자락뿐이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나온다며 기피하는 금지된 땅이었지만 한월에게는 매질을 일삼는 사람들보다 적막한 산속이 오히려 안전한 안식처였다. 그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온몸을 녹이며 차라리 산짐승이 되어버리기를 소망하곤 했다. 적어도 짐승은 이유 없이 동족을 괴롭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먹을 수 있는 칡뿌리라도 찾기 위해 깊은 골짜기를 헤매던 중이었다. 바람결에 실려온 고약한 썩은 내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짐승의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와는 달랐다. 살아있는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며 내뿜는 고통의 냄새였다. 무엇에 홀린 듯 발길을 옮긴 곳에는 덩굴로 가려진 좁은 동굴 입구가 있었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덩굴을 걷어내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희미하게 꿈틀거렸다. 한월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전설 속의 영물이라 불리는 호랑이였으나 눈앞의 존재는 위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상처가 가득했고 거친 숨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상훈 샨준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 비참했다. 녀석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려 했으나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쪽 눈은 이미 멀어버렸고 입가로 흘러나온 침에는 붉은 피가 섞여 있었다. 한때 산중을 호령했을 제왕은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한월은 본능적인 공포 대신 기이한 연민을 느꼈다. 저 비참한 모습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과 너무나 닮아 보였기 때문이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은 마비되었고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한월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주먹밥을 꺼냈다. 아침에 촌장집 마당을 쓸어주고 얻어맞아가며 받은 며칠 만에 귀한 끼니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밥덩이를 조금 떼어 늙은 짐승의 코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드세요. 해치지 않을게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다. 호랑이는 탁한 눈으로 소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껄끄러운 혀를 힘겹게 내밀어 밥덩이를 핥았다. 날카로운 이빨은 닳고 빠져
잇몸만 앙상했다. 맹수가 아닌 배고픈 늙은이가 손자가 주는 밥을 받아먹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기묘한 우정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한월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산을 올랐다. 이빨이 없어 딱딱한 음식을 씹지 못하는 늙은 호랑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먹을 쌀을 아껴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깨진 옹기 그릇에 정성스레 끓인 죽을 담아 품에 안고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발걸음은 가벼웠다. 단순히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 한월은 차가운 계곡물을 길어와 호랑이의 썩어가는 환부를 닦아냈다. 징그러운 구더기를 떼어내고 산에서 캔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다.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던 녀석도 소년의 따뜻한 손길에 고통이 덜해지자 점차 몸을 맡겨왔다. 거대한 맹수가 어린아이에게 목숨을 의탁한 것이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소년과 맹수는 서로의 천의 의지에 잠이 들곤 했다. 마을의 차가운 냉대 속에서 얼어붙었던 한월의 마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서운 맹수의 곁에서 녹아내렸다. 호랑이의 거친 털에 얼굴을 묻으면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그에게는 유일한 자장가였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위로였다. 한 달이 지나자 호랑이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록 사냥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는 있게 되었다. 녀석은 한월이 동굴 입구에 나타날 때마다 낮은 그르렁거림으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것은 할아버지라 부르는 소년에게 보내는 다정한 인사였으며 짐승의 언어로 표현한 감사였다. 가끔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나와 먼 산봉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 쓸쓸한 뒷모습에서 한월은 녀석이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한때는 이 산맥을 호령하며 천하를 발 아래 두었을 존재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죽 한 그릇에 의지해 연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처연함이 소년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굶어 죽어도 시원찮을 아이가 매일 어딘가로 사라지고 몸에서는 짐승의 누린내와 짙은 약초향이 섞여 났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가 산속에 악귀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렸고 눈치 빠른 사냥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식량을 구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흉년이 들어 마을 인심이 흉흉해지자 구걸조차 쉽지 않았다. 한월은 자신의 끼니를 전폐하다시피 하며 쌀을 모았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차가운 동굴에서 기다릴 늙은 친구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돌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돼요. 한월은 죽을 떠먹여주며 호랑이의 귀에 속삭였다. 호랑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거친 혀로 소년의 깡마른 손등을 핥아주었다. 그것은 종종을 초월한 맹약이자 서로의 지독한 고독을 어루만지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평화로운 시간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산 아래 마을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민 장군의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었다. 불로장생을 위한 상온의 쓸개를 찾아 혈안이 된 탐욕스러운 사냥꾼들이었다. 마을 곳곳에 방이 붙고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내걸렸다. 숲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불안감을 감지한 한월은 바닥난 쌀 한가리를 긁어 모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죽을 끓였다. 이것을 먹이고 나면 더 깊은 산속으로 녀석을 피신시켜야 했다. 옹기 그릇을 품에 안고
어둠 속을 달리는 소년의 뒤로 탐욕스러운 추격자들의 그림자가 이미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비극은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렇게 소년과 호랑이의 인연은 세상의 가장 비정한 곳에서 꽃피웠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두 생명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버텨온 지난 3개월. 그것은 다가올 잔혹한 파국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슬픈 서막이었다. 곡산 마을의 고요를 깨트린 것은 거친 말발굽 소리와 낯선 병사들의 고함이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민 장군의 행렬은 보는 이들을 압도할 만큼 위압적이었다. 갑옷 위로 걸친 붉은 비단 망토와 허리에 찬 보검은 그가 보통 무관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나 투구 아래 드러난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퀭한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그것은 권력에 중독된 자의 얼굴이자 죽음에 쫓기는 병자의 얼굴이었다. 장군은 원인 모를 괴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처방한 온갖 귀한 약재도 소용없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고서에 기록된 상운의 쓸개뿐이었다. 100년 묵은 호랑이의 쓸개를 취하면 불로장생하고 만병이 사라진다는 전설. 그것은 단순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넘어선 광적인 집착이 되어 그를 이곳 변방의 험한 상골까지 이끌었다. 마을 회관은 순식간에 토벌대의 본영으로 변했다. 병사들은 민가를 샅샅이 뒤지며 닭과 돼지를 징발했고 반항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매질을 당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이 산에 영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민 장군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다. 그는 탁자 위에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툭 던져 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때렸다. 그놈의 거처를 알리는 자에게는 이 금덩이와 함께 향후 10년간의 세금을 면해주겠다. 허나 숨기는 자가 있다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당근과 채찍, 촌부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금덩이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요. 세금 면제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백운산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 호랑이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그 천한 아이 말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한 곳으로 모였다.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무당의 아들. 한월이었다. 최근 들어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다니던 아이.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한월을 가리켰다. 저 아이가 산을 자주 오르내립니다. 장군님, 귀신 들린 아이라 짐승들과 통한다고 병사들이 거칠게 한월을 끌어내 장군 앞에 무릎 꿇렸다. 한월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다. 매질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동굴에 있는 늙은 친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표정을 숨기는 것이었다. 그는 어미에게 배운 대로 겁에 질린 바보 흉내를 내기로 결심했다. 민 장군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한월에게 다가갔다. 고급 가죽 신발이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소년의 턱을 억센 손으로 잡아 거칠게 치켜 올렸다. 겁에 질린 눈동자 뒤에 숨겨진 단단한 무언가. 장군은 코를 킁킁거리며 소년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맹수의 비릿한 채취였다. 내 놈 몸에서 상군의 냄새가 나는구나. 장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사냥감이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었다. 말해라, 그 늙은 짐승이 어디 숨어 있느냐.
한월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눈을 껌벅이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나물 캐러 갔을 뿐이에요. 호랑이는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 장군의 눈짓 하나의 옆에 있던 부관이 한월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소년의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다. 어린 놈이 감히 장군님께 거짓을 구하다니. 부관의 호통에도 한월은 입을 꾹 다물었다.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밀이 탄로 나는 것이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버텼다. 저 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이 소리쳤다. 밤마다 몰래 쌀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요. 분명 산속의 괴물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을 팔아넘기는 비겁함. 한월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세상의 냉혹함일 뿐이었다. 민 장군은 손을 들어 부관을 제지했다. 고문에 익숙한 그는 이 아이가 매질 몇 번으로 입을 열 종류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오히려 섣불리 죽였다가는 유일한 단서를 잃게 된다. 그는 품에서 비단 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좋다. 모른다니 억지로 묻지는 않겠다. 풀어줘라. 장군의 명령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그러나 장군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이었다. 그는 한월을 풀어주되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명했다. 아이를 미끼로 삼아 호랑이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거나 아이가 참지 못하고 몰래 찾아가는 길을 뒤밟을 심산이었다.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한월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등 뒤로 꽂히는 수십 개의 감시에 눈길이 느껴졌다. 오늘은 산에 갈 수 없다. 가는 순간 늙은 친구의 은신처가 발각된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굶고 있을, 그리고 상처가 덧났을지도 모를 호랑이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다. 한편 깊은 산속 동굴, 늙은 호랑이는 인기척 없는 입구를 바라보며 낮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익숙한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짐승의 본능으로 산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피바람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녀석은 불편한 몸을 일으켜 동굴 밖을 응시했다. 밤이 깊었지만 마을은 잠들지 못했다. 곳곳에 밝혀진 횃불과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한월은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숨죽여 울었다. 민 장군의 덫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죽는다. 소년의 머릿속은 공포와 조바심으로 가득 찼다. 민 장군은 본역 마루에 앉아 검은 탕약을 들이켰다. 쓴맛이 입안을 감돌았지만 몸 안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달빛 비치는 백운산 정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기다려라. 내 곧 너의 심장을 꺼내 영생을 얻을 것이니. 그의 탐욕은 밤의 어둠보다 더 짙고 끈적했다. 날이 밝으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 한월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늙은 친구를 굶어 죽게 하거나 사냥감으로 던져줄 수는 없었다. 소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비극에 맞서는 작지만 단단한 목숨을 건 결의였다. 사흘이 지났다. 곡산 마을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았다. 민 장군의 병사들은 밤낮으로 마을 외곽을 지켰고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간수가 되어 있었다. 한월은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문틈으로 보이는 세상은 창과 칼, 그리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탐욕스러운 눈빛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월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사흘이면 늙고 병든 호랑이가 굶어 죽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지난번 치료해주지 못한 상처에 다시 구더기가 슬었을지도 모른다.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소녀는 흙벽을 긁으며 괴로워했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굶주림을 참다 못한 한월이 마당에 나가 솥에 물을 올렸다. 먹을 것이 없어 마당 구석의 마른 풀뿌리라도 삶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이웃집 장정이 담을 넘어 들어왔다. 그는 다짜고짜 한월이 끓이던 솥을발로 차 엎어버렸다. 뜨거운 물이 튀어 한월의 발등을 덮쳤지만 장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요물 같은 놈, 또 그 짐승놈에게 가져다 바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개지. 장정의 고함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한월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들이 짐승을 두려워하여 힘없는 아이를 핍박한다는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그들은 더 잔인하게 소년을 몰아세웠다. 한월은 화상 입은 발을 감싸쥐고 입술을 깨물었다. 매질이 이어졌다. 주먹과 발길질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한월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몸을 웅크려 급소를 보호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소용없음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맞아서 그들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멍든 몸보다 더 아픈 것은 깨진 솥단지 옆에 흩어진 풀뿌리들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 장군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인내심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부관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오늘 밤이다. 경계를 늦추는 척해라. 쥐구멍을 열어줘야 쥐가 움직이는 법이지. 장군의 눈은 차가운 계산으로 번뜩였다. 소년의 효심을 이용한 완벽한 덫이 준비되었다. 어둠이 내리자 거짓말처럼 감시가 느슨해졌다. 집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 술판을 벌이며 자리를 비운 것이다. 한월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일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 밤이 아니면 연경 기회는 없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차가운 동굴에서 홀로 죽어갈 것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한월은 부엌 바닥을 판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쌀 한 줌을 꺼냈다. 깨진 옹기 조각을 모아 작게 불을 지폈다. 연기가 나면 들킬까봐. 마른 쑥을 태워 냄새를 감췄다. 그렇게 만들어진 묽은 죽 한 그릇. 그것은 소년이 가진 생명 그 자체였다. 그는 뜨거운 그릇을 낡은 천으로 겹겹이 감싸 품에 안았다. 절룩거리는 다리로 한월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화상 입은 발과 매질 당한 등은 욱신거렸지만 품 안의 따뜻한 온기가 그를 버티게 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익숙한 숲의 냄새가 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산길은 험난했다. 쌓인 눈은 얼어붙어 미끄러웠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한월은 절대 품 안의 죽그릇만은 놓지 않았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그는 기어서라도 올라갔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왔어요. 소년의 마음은 오직 늙은 친구에게 닿아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찢어진 신발 사이로 흘러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선명한 점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핏자국을 이정표 삼아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냄새와 흔적을 쫓는데 도같은 민 장군의 최정의 추적대. 차코 갑사들이었다. 마침내 익숙한 바위 틈새가 보였다.
호랑이의 거처였다. 한월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살아있는 걸까?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덩굴을 걷어내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어둠 속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호랑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익숙한 냄새를 맡자 기적처럼 감겨있던 외눈을 떴다. 녀석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반가움에 콧소리를 냈다. 한월은 달려가 녀석의 앙상한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월은 식어가는 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호랑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호랑이는 어미 잃은 아기 새처럼 받아먹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곡기가 늙은 짐승의 몸에 다시금 희미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동굴 안은 잠시나마 소년과 호랑이의 애틋한 온기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 평화는 찰나였다. 동굴 밖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환한 횃불들이 동굴 입구를 에워쌌다. 찾았다. 놈들이 여기 있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다. 함정이 완성된 것이다. 동굴 안으로 들이닥친 불빛이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한월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피가, 자신의 발자국이 저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늙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가져온 죽 한 그릇이 결국은 저승길 노잣밥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소년의 눈동자에 절망이 차올랐다. 안 돼. 나 때문에. 호랑이도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녀석은 죽 그릇을 밀쳐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고통으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한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녀석의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경고음이 동굴을 울렸다. 죽음을 앞둔 상훈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보여주는 위용이었다. 횃불 사이로 민 장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입계는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고했다. 꼬마야, 네 덕분에 아주 쉽게 찾았구나.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소년과 늙은 호랑이,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수백 개의 번뜩이는 칼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횃불의 열기가 동굴 안의 습한 공기를 순식간에 달구었다. 민 장군의 눈짓 한 번에 차코갑사들이 일제히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도간에 든 쥐, 아니 호랑이였다. 하지만 늙은 호랑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한월을 등 뒤로 숨긴 채 쇠를 긁는 듯한 낮은 포효로 접근을 경고했다. 동굴벽이 녀석의 살기에 공명하며 우웅하고 떨렸다. 산채로 잡아라 쓸개가 다치면 안 된다. 장군의 고함과 함께 무거운 쇠그물이 날아들고 창끝이 춤을 췄다. 호랑이는 앞발을 휘둘러 그물을 종이장처럼 찢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창날들을 모두 피할 수는 없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옆구리에 창이 박혔고 붉은 피가 튀어 한월의 하얀 옷자락을 적셨다. 하지마 제발 그만해. 한월이 울부짖으며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호랑이가 굵은 꼬리로 소년을 쳐서 뒤로 밀어냈다. 지금 나가면 개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년이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녀석은 알고 있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더욱 거칠게 저항했다. 좁은 입구에서는 승산이 없었다. 호랑이는 찰나의 순간 짐승의 감각으로 동굴 안쪽에 약한 집안을 간파했다. 녀석은 적들을 향해 달려드는 척하다가 육중한 몸을 비틀어 동굴 벽면을 잇는 힘껏 들이받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졌다. 흙먼지와 바위가 쏟아지며 병사들의 시야를 가리고 진로를 막았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호랑이는 하늘의 뒷덜미를 부드럽게 물어 동굴 깊숙한 곳으로 연결된 작은 개구멍 쪽으로 던졌다.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었다. 가라. 녀석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월은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소년을 향해 크게 짖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제발 살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소년은 눈물을 머금고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것이 할아버지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소년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버티고 서서 입구를 막았다. 온몸에 창이 꽂히고 피가 흘러내렸지만 녀석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놈은 자신의 몸을 거대한 방패 삼아 소년이 도망갈 시간을 벌고 있었다. 병사들의 창이 녀석의 가죽을 뚫을 때마다 비명이 아닌 포효가 터져 나왔다. 한월은 어둠 속을 기고 또 기었다.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깨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병사들의 고함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마침내 덩굴로 가려진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을 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탈출했다는 안도감은 잠시였다. 민 장군의 포위망은 치밀했다. 상이슬그로 허겁지겁 내려오던 한월은 매복해 있던 병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여기 쥐새끼가 나왔다. 횃불이 켜지고 거친 손길이 소년을 낚아챘다. 반항할 힘조차 없는 한월은 맥없이 제압당해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한월은 다시 동굴 앞으로 끌려갔다.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 입구는 무너져 완전히 막혔고 호랑이는 그 안쪽 깊은 곳으로 피신한 뒤였다. 민 장군은 씩씩거리며 무너진 돌무더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앞에서 사냥감을 놓친 분노가 극에 달해 쥐고 있던 채찍으로 부관을 내리쳤다. 당장 돌을 치워라. 장군이 소리쳤지만 부관이 피를 흘리며 만류했다. 집안이 약해 더 건드렸다간 산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 안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천혜의 요새인 지하 동굴로 숨어버린 것이다. 민 장군의 시선이 포박당한 차에 떨고 있는 한월에게 꽂혔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잔인한 계획이 떠올랐다. 억지로 뚫을 필요 없다. 제 발로 나오게 만들면 되니까. 그는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이놈을 끌고 가라. 상훈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아 두어라. 장군은 무너진 동굴 입구를 향해 소리쳤다. 잘 들어라. 미무라 내 놈이 숨어있는 동안 이 아이는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다. 내 놈의 그 알량한 의리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메아리가 산을 울렸지만 동굴 안에서는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한월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나오지 마세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도망가세요. 하지만 그의 처절한 외침은 재갈에 물려 짐승 같은 신음으로 변했다. 소년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핏자국 묻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깊은 어둠 속 늙은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붉은 거품이 일었다. 하지만 녀석의 귀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년의 비명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녀석의 외눈에서 푸른 안광이 슬프고도 매섭게 빛났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은 깊어만 갔다. 민 장군은 산 아래 공터에 형장을 설치하라 명했다. 날이 밝으면 처형식을 거행할 것이다. 그것은 죄인을 벌하는 자리가 아닌 상훈을 불러내기 위한 가장 잔혹한 미끼이자 제사였다. 그렇게 비극의 무대는 완성되었고 첫 번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차가운 쇠창살이 박힌 급조된 나무 감옥. 한월은 피투성이가 된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매질로 인해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짐이었다. 자신 때문에 늙은 친구가 더 깊은 상처를 입었고 내일이면 자신을 구하러 오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밤 공기는 시리도록 차가웠다. 막사 밖에서는 병사들의 승정와 같은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상훈을 잡은 것처럼 떠들어댔다. 내일이면 놈의 가죽을 벗기겠군. 쓸개는 장군님 약으로 쓰고 고기는 우리가 나눠 먹자고. 인간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신성한 백운산의 밤하늘을 더럽히고 있었다. 감옥과 멀지 않은 곳, 민 장군의 천막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얇은 천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또렷했다. 장군은 고통에 찬 기침을 토해내며 누군가에게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 반드시 내일 끝내야 한다. 내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해. 그 쓸개가 필요하다. 장군님, 하오나. 부관의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호랑이가 보통 짐승이 아니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태조 대왕님을 등 뒤에 태우고 전장을 누볐던 그 백호가 맞다면 놈을 죽였을 때 닥쳐올 후환이 두렵습니다. 녀석은 이 나라의 지맥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국운이 기울지도 모릅니다. 한월은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가 태조 대왕의 호랑이였다니. 건국 신화에나 나오던 전설 속의 수호신이 바로 그 늙고 병든 호랑이였던 것이다. 어쩐지 녀석의 탁한 눈빛에는 짐승 이상의 기품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산천을 지키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혼이었던 것이다. 국운 후안, 민 장군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죽으면 나라가 무슨 소용인가. 왕실의 수호신이든 산신령이든 상관없다.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산맥을 다 끊어놓아서라도 그 쓸개를 씹어먹을 것이다. 나는 살아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군은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훈이 억울하게 죽으면 산맥의 기운이 끊겨 대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오래된 예언을.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라면 수만 백성의 목숨 따위는 기꺼이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다. 그것이 진짜 악마의 모습이었다. 한월은 전율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단순히 늙은 짐승이 아니었다. 이 땅의 정신이었다. 녀석이 그토록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은 어쩌면 인간들에게 버림받고도 끝까지 이 땅의 아이를 지키려는 마지막 의리였을지도 모른다. 소년의 가슴에 뜨겁고 묵직한 사명감이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쿵, 쿵.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이었다. 술을 마시던 병사들이 멈칫했고 천막 안의 대화도 끊겼다. 바람이 멎고 숲이 숨을 죽였다. 상훈이 분노하고 있었다. 아니, 산 전체가 울고 있었다. 민 장군이 천막을 걷고 나왔다. 그의 눈은 공포와 살기로 번들거렸다. 느껴지느냐, 저놈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는 감옥에 갇힌 한월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밥을 주며 살려둔 덕분에.
저 요물이 아직도 힘을 쓰는 것이다. 네가 이 나라에 재앙을 키운 셈이다. 한월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장군의 눈을 바라보았다. 재앙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서슬 퍼런 장군의 기세에 못지않았다. 그것은 진실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였다. 건방진 놈. 장군은 코웃음을 쳤다. 내일 아침 내 목이 잘리는 순간 저놈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때 내 화살이 놈의 심장을 뚫을 것이고 나는 영생을 얻겠지. 너는 지옥에서 그 꼴을 지켜보거라. 장군은 표독스러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같은 시각 깊은 동굴 속 늙은 호랑이는 피가 멈추지 않는 상처를 핥는 것을 멈추었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내일이 자신의 수백 년 삶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녀석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한월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끊어질 듯한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올빼미조차 울지 않는 기이한 정막이 찾아왔다. 폭풍전야,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월은 묶인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기도했다. 제발, 오지 마세요. 하지만 녀석이 올 것임을, 반드시 올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앞으로 흘릴 피를 예고하는 핏빛 여명이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형장을 정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비극적인 결전의 아침이 밝았다. 다시 현재 형장의 흙먼지가 가라앉았다. 한월을 등 뒤에 둔 늙은 호랑이는 온몸이 창상으로 덮여 피가 낭자했으나 그 기세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흉포해진 살기가 병사들의 발을 묶고 있었다. 장군의 명령에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교착 상태. 팽팽한 긴장감이 형장을 감돌았다. 그러나 한계는 명확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에는 피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하나 남은 눈마저 부어올라 시야가 흐릿했다. 녀석은 허공을 향해 앞발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적을 견제하려 애썼다. 그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위태로웠다. 민 장군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놈은 눈이 멀었다. 좌측이 사각이다. 그쪽을 노려 장군의 고함에 주춤하던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 움직였다. 창병들이 호랑이에 보이지 않는 왼쪽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호랑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창끝이 녀석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크르릉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월은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내려왔다면 자신도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는 잘린 밧줄을 풀어헤치고 비틀거리는 호랑이의 등에 매달렸다. 할아버지, 제가 눈이 되어 드릴게요. 저를 믿으세요. 호랑이는 등 위에서 느껴지는 소년의 익숙한 무게감에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먼 옛날 태조 대왕을 태우고 전장을 누볐던 기억이 본능처럼 되살아난 것일까? 녀석은 등 위의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감각을 맡겼다. 둘은 이제 두 개의 생명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전사가 되었다. 왼쪽이에요. 창이 와요. 한월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호랑이가 몸을 틀어 창을 피하고 그대로 앞발을 휘둘러 병사의 투구를 날려버렸다. 뒤쪽 뒤를 조심하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정확한 이정표가 되었다. 늙은 호랑이의 움직임에서
망설임이 사라졌다. 허공을 가르던 발톱이 정확히 적의 급소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전세가 기적처럼 역전되었다. 눈먼 짐승이라 얕보았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했다. 소년의 지시와 호랑이의 압도적인 힘이 결합하자 철통 같던 포위망은 순식간에 뚫렸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마치 신화 속의 귀신이 현신한 듯한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앞으로 뚫고 나가요. 하늘이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호랑이는 남은 힘을 다해 정면의 방패벽을 향해 돌진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견고하던 방패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병사들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드디어 숲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단상 위의 민 장군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단순한 짐승 사냥이 아니었다. 저것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자 탐욕스러운 자신을 향한 천벌처럼 느껴졌다. 이대로라면 놈들을 놓친다. 그의 조바심이 극에 달해 이성을 마비시켰다. 물러서라, 다들 물러서. 장군이 병사들을 물리쳤다. 그는 부관이 들고 있던 거대한 쇠뇌노를 빼앗아 들었다. 일반 화살이 아닌 곰이나 코끼리도 스치면 즉사시킨다는 맹독이 발린 특수 화살이 장전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쇠뇌를 들어 올렸다. 장군의 조준점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호랑이의 눈 역할을 하는 등 위의 소년. 한월이었다. 눈을 없애면 그만이다. 비열한 웃음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는 비겁하게도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 이 싸움을 끝내려 했다. 조중영 너머로 소년의 작은 등이 들어왔다.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 섰다. 짐승의 초자연적인 본능이 등 위의 소년을 향한 서늘하고 묵직한 살기를 감지한 것이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 민 장군이 있는 방향을 정확히 응시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에 장군의 손이 움찔했다. 바람이 멎고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민 장군의 검지가 방가쇠를 당겼다. 팅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전장을 갈랐다. 죽음의 독화살이 빗살처럼 한월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피할 수 없는 거리,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소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한월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따뜻하고 거친 털 뭉치가 자신을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다. 늙은 수호신의 마지막 결단이 찰나의 순간을 갈라놓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뼈와 살을 파고들었다. 한월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기울어져 있었다. 아니, 호랑이가 찰나의 순간 몸을 비틀어 그를 감싸 안으며 쓰러진 것이었다. 소년의 눈앞에는 자신의 가슴을 겨냥했던 검은 화살이 늙은 호랑이의 왼쪽 가슴. 심장 부근에 깊숙이 박혀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맹독은 즉효였다.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피는 순식간에 검붉게 변해 있었고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다. 할아버지, 한월의 비명이 형장을 울렸다. 호랑이는 고통 속에서도 거친 혀를 내밀어 소년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려 애썼다. 괜찮다는 듯이, 너만 살았으면 되었다는 듯이 맞췄다, 드디어 잡았다. 민 장군은 쇠뇌를 던져버리고 미친 듯이 환호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이제 목을 베어 쓸개만 꺼내면 된다. 그의 눈에는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뒤틀린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에
희열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상훈산주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노문 민 장군의 저 역겨운 웃음소리를 듣자 몽롱해지던 의식을 억지로 붙잡았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이 악마는 살아남아 또다시 이 땅을 유린하고 소년을 해칠 것이다. 녀석의 외눈에서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푸르게 아주 맹렬하게 타올랐다. 다가오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심장에 독화살이 박힌 채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땅을 딛는 발톱에는 바위를 부술 듯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생존 본능을 넘어선 신령스러운 분노의 현신이었다. 쾅 호랑이가 입을 벌려 포효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울음과는 차원이 달랐다. 사람들의 고막을 찢고 땅을 가르고 하늘을 찌르는 소리였다. 마치 백두대간의 모든 산맥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굉음에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귀를 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 장군의 웃음소리도 뚝 끊겼다. 포효와 동시에 호랑이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목표는 단 하나. 민 장군이었다. 장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생명력을 태워날린 맹수의 일격은 그 어떤 갑옷이나 방패로도 막을 수 없었다. 장군이 다급히 검을 휘둘렀으나 호랑이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호랑이의 강력한 턱이 칼을 든 장군의 오른팔을 통째로 물어뜯었다. 으악,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장군의 팔이 흉물스럽게 잘려나갔다. 호랑이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남은 몸으로 장군을 밀어붙였다. 그 기세에 밀려 두 존재는 형장 뒤편에 가파른 벼랑 끝으로 굴러갔다. 장군은 발버둥 쳤지만 분노한 산신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거나 제발 살려줘.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입에서 비굴한 애원이 터져나왔다. 벼랑 끝에서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털었다. 피투성이가 된 민 장군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는 끝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긴 비명을 남기며 추락했다. 그의 야망과 탐욕, 그리고 불로장생의 꿈도 저 깊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쿵 하는 둔탁한 추락 소리가 들린 후 형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우두머리를 잃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다. 누구도 감히 다시 호랑이에게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형장에는 피 비린내와 화약 냄새,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한얼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할아버지, 호랑이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쓰러져 있었다. 검은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하얀 눈밭을 적셨다. 독이 전신에 퍼져 몸은 굳어가고 있었다. 소녀는 울며불며 달려가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를 끌어안았다. 호랑이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악을 처단하고 소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월의 손길을 느꼈다. 거친 털이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맑았던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한여름에 내리는 눈, 6월의 비설이었다. 하늘도 상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일까? 차가운 눈송이가 소년의 뜨거운 눈물 위로 내려앉아 녹아내렸다. 이제 세상에는 오직 둘뿐이었다. 죽어가는 늙은 신과 그 곁을 지키는 어린 소년. 비극적인 대결은 끝났지만
영원한 이별의 시간은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함성도, 비명도 사라진 백운산 자락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흘렀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이 붉게 물든 형장을 소리 없이 덮기 시작했다. 한여름의 폭설,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수의 이자. 더러운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이 땅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었다. 늙은 호랑이의 숨소리는 젖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도끼가 심장에 닿아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녀석은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려 한호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소년의 얼굴을 눈동자에 담으려는 듯했다. 그 흐릿한 눈빛에는 자신을 쏜 인간에 대한 원망 대신 홀로 남을 아이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죽지 마세요. 제발. 한월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녀석의 천이 식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세상 그 어떤 따뜻한 아랫목보다 포근했던 품이 차가운 바위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소년의 뜨거운 눈물이 호랑이의 굳어가는 털을 적셨지만 생명의 불꽃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때 한월의 눈에 흙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옹기 조각 하나가 들어왔다.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적처럼 남아있는 조각. 그 안에는 말라붙은 죽이 조금 남아있었다. 녀석에게 먹이기 위해 목숨 걸고 가져왔던, 그러나 전해지지 못했던 그 마지막 양식이었다. 한월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집어들었다. 흙과 피가 섞였지만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입가에 옹기 조각을 갖다 대었다. 드세요. 할아버지, 제가 가져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많이 배고프셨죠? 목이 메어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끝에 익숙한 곡기 냄새가 닿자 굳어가던 혀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껄끄러운 혀를 내밀어 죽을 핥았다. 맛을 느낄 수도 삼킬 수도 없었지만 그것은 소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화답이었다. 고맙다. 녀석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차가운 눈발 속에서 그들은 지난 겨울의 동굴을 기억했다. 세상 모두가 등 돌렸을 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나누었던 그 보잘것없지만 따뜻했던 한 끼의 식사.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고 이제 그들의 슬픈 끝이 되었다. 호랑이의 혀가 멈췄다. 거칠게 오르내리던 가슴의 움직임도 잦아들었다. 후, 녀석의 입에서 마지막 긴 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빠져나갔다. 그것은 육신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소리였다. 거대한 머리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아버지, 한월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녀석의 눈은 감기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푸른 불꽃은 꺼져 있었다. 일어나세요. 제발 눈 좀 뜨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소년의 통곡 소리가 눈 덮인 상올짜기에 구슬프게 메아리 쳤다. 눈은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하얀 눈송이들이 호랑이의 참혹한 상처를 덮고 검은 피를 지우고 녀석의 몸을 순백의 이불처럼 감싸 안았다. 흉측하게 늙고 병든 짐승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깊은 잠에 든 거대한 산신령처럼 평온하고 성스러운 모습만이 남았다. 어디선가 맑은 방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월은 눈물 젖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호랑이의 사체를 비추었다. 땅을 지키던 수호신이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자연이 베푸는 가장 장엄한 장례식이었다. 한월은 떠나지 않았다. 병사들이 모두 도망친 텅 빈 형장에서 그는 호랑이의 차가운 몸을 꼭 끌어안은 차에 눈이 자신의 몸마저 덮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자신의 천이 다하는 순간까지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6월에 눈 내리는 백운산. 그곳엔 승자의 환호도 패자의 비명도 없었다.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대신 종종을 초월한 가장 순수한 사랑과 이별의 풍경만이 하얗게 박제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라기엔 너무나 아프고 패배라기엔 너무나 숭고한 결말이었다. 기이했던 6월의 폭설이 녹고 계절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백운산 자락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민 장군이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던 벼랑 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처참했던 형장의 흔적은 무성한 자풀 속에 묻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자연은 잔혹하리만치 무심하게 그러나 공평하게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 장군의 죽음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닌 탐욕에 눈이 멀어 신성한 영물을 해치려다 천벌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났다. 그의 가문은 몰락했고 권력에 기생하던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상훈 샨준을 건드린 자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고. 전설은 현실이 되어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그러나 정작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소년. 한월의 행방은 묘연했다. 눈이 녹은 자리에서 소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소년이 호랑이의 넋을 따라 하늘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다리를 심하게 절며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작은 뒷모습을 보았다고도 했다. 소년은 그렇게 바람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곡산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돌기 시작했다.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백운산 중턱에 묘한 향기가 퍼진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절에서 피우는 은은한 향 냄새 같기도 하고 배고픈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구수한 곡물 끓이는 냄새 같기도 했다. 약초꾼들과 나무꾼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젊은 승려 하나가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노라고.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어 걷는 것이 힘겨워 보였지만 그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고 했다. 그의 등에는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낡은 옹기단지가 들려 있었다. 승려가 향하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거대한 바위가 호랑이 형상으로 솟아있는 곳이었다. 그 바위 앞에는 누군가가 정성스레 쌓아 올린 작은 돌무덤이 있었다. 비석 하나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 주변만큼은 사계절 내내 자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누군가의 지극한 정성이 닿아 있음이 분명했다. 승려는 그 돌무덤 앞에 앉아 짐을 풀었다. 깨진 자국을 이어 붙인 낡은 옹기그릇을 꺼내고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흰 죽을 담아 올렸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10년 전의 그날처럼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상 같았다. 신기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승려가 죽을 올리고 뒤로 물러나 앉으면 숲속의 짐승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다람쥐, 산토끼, 심지어 어미 잃은 어린 살까지. 녀석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게 모여 승려가 남긴 죽을 나눠 먹었다. 굶주린 짐승들에게 그곳은 약육강식이 사라진 유일한 성소 샹수호였다. 삿갓 아래로 승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10년 전 세상에서 버림받은 늙은 호랑이에게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던 소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마리의 호랑이가 아닌
산속의 모든 배고프고 상처 입은 생명들을 보듬는 작은 산신 샨셴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죽수는 스님이라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정체를 캐묻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졌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창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생명을 위해 내미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연민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봄바람이 불었다. 승려가 기도를 마치고 떠난 자리, 텅 빈 옹기그릇 위로 하얀 배꽃잎 하나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마치 하늘로 돌아간 늙은 호랑이가 소년에게 보내는 다정한 답장 같았다. 백운산 골짜기에는 오늘도 구수한 죽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흐른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변해도 그 온기만은 영원히 식지 않을 것이다. 소년과 호랑이가 맺은 그날의 약속처럼